저를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그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교육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배입니다. 사실은 원래 이게 그 베테랑 기사의 건강하고 슬기롭게 일하기 이런 건데 저분은 베테랑 기사인가? 하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2012년에 대리운전을 시작해서 지금 벌써 한 12년 횟수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만 이제 제가 뭔가 이 대리운전에 몰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500클럽이니 대리운전을 700만을 걸었느니 하면서 굉장히 막 그 몰입을 해서 이렇게 대리운전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은 경험 속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찌 보면 그 꾀를 부리면서 적당히 이렇게 좀 안전하게 이렇게 일하는 스타일의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어떤 것들 기대를 하신, 그러니까 뭔가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팁들을 기대를 하셨다면 약간 나는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안전과 건강과 관련해서는 다 아는 사실이더라도 한 번씩 더 이렇게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앞으로 이제 대리운전 기사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서 오늘 이 강연에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한 명의 대리기사이기 전에 가족의 일원이 누구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생계를 어떤 일로서 이제 해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리운전 기사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손님들은 저희한테 사장님 이렇게 부르고 또 이제 일반 대리운전 업체 보면은 우리가 업체에다 전화하면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하잖아요. 우리 사장님인가? 아니면 또 되게 복잡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노무 제공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다 맞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근데 이제 사장님이라는 표현을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장님이라는 용어에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의 그 어떤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자유로운 것의 대신에 이분에 대한 어떤 그런 보호라든가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일종의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용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사업이니까 일하는 애들은 당신 책임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고객분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편하시면 또 그렇게 또 불려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필수 업무 종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용어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요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코로나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일을 하신 분들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소방관, 그 다음에 택배기사,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그 안에 대리운전 기사도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기사와 같이 노무적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하는 사람들도 필수 업무 종사자에 포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필수 업무 종사자라고 부르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대리운전 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개인보험 확인 시스템이라고 들어가죠? 네. 보험단위라 못 들어보셨죠? 네. 한 2년 전쯤에 2021년도 초에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세 개 부처에서 우리와 연관이 있는 그런 부처들입니다. 이 세 개 부처에서 가만 보니 필수 업무 종사자인 대리운전 기사들이 이렇게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더 힘든 것은 보험을 중복해서 드는 바람에 비용이 중복해서 나가더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 중에 하나로 보험 단일화를 좀 해야 되겠다. 보험 하나 가지고 전국 어디서든지 하고 하나의 보험에 보험료만 내면
대리운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보험 확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인보험을 만든 거예요. 개인보험 하나 만들면 모든 코를 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개인보험 들어서 모든 코를 탈 수가 있나요? 없죠. 잘 모르시죠, 게다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그걸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지 네. 지금 회사 사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금융감독원을 확인을 해봤더니 그 전체 한 20만 명 정도 되는 대리기사 중에 단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사가 한 20여만 명 되고 그 다음에 그 홀담 보험을 하는 기사들이 한 6, 7만 명 되고 그 다음에 개인 보험을 하고 있는 기사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3,400명 정도씩 됩니다. 평균에서 매달 이렇게 확인해보니 그래서 3,400명, 500명 정도는 개인 보험을 들고 있다. 근데 이 개인 보험 드신 분들이 어디 가서 콜 마음대로 탈 수 있나요? 없죠.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도 아직 개인 보험 확인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업체들이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뭐 핸드포유나 뭐 청방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 법인 업체들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있는 로지연합 업체들이 그 개인 보험 확인 시스템을 도입은 했으나 개인 보험으로 콜타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그 앞으로 숙제로 남아있다. 갑자기 제가 그 보험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필수 업무 종사자로 우리는 불리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가 대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왔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제가 통계 중에 20 몇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대리운전 기사는 몇 명일까요? 전국에. 누가 한번 잘 모르시죠? 네. 네. 그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분은 뭐 갑자기 뭐 40만 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1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그 통계가 공인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6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대리운전 기사는 전국에 16만 8천 명인가 5천 명인가 하여튼 16만 명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었다. 그 규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몇 명인지 모르죠. 사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대략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얼마일까요? 어떤 분들은 4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조 8천억 원 2조 8천억 원이 꽤 큰 돈이죠. 2조 8천억 원은 그 업체가 2조 8천억 원 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대리운전 산업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기사들이 가져가는 대리운전 그 운임 그리고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 또 뭐 기타 등등과 업체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비용들 막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이게 2조 8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물론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과거의 통계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될까 하고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대리기사들의 어떤 실태와 관련된 또 통계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대리운전 기사의 그 업무 실태는 어떤가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만 이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략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제 그 실태 조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통계를 말씀드리자면 6.1콜 하루에 평균 6콜 조금 넘게 콜을 탄답니다. 기사들이. 그리고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한 8점 몇 시간 정도 됩니다. 한 8시간 조금 넘고 9시간 사이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 소득. 평균 소득. 대략 한번 맞춰보세요. 300? 300? 네. 250? 이거 마치 무슨 진품명품 얼마일까요? 예,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 250만 원 정도 소득. 근데 이게 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안에는 투자 기사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다만 그러나 이게 서비스 협력에서 한 이 통계, 이 설문조사는 대체로 전업 기사들이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수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한 250만 원 정도를 벌고 그 중에서 한 70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빠져나갑니다. 아시잖아요. 뭐 보험료, 교통비, 기타 등등.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얼마입니까? 250에서 70, 180. 그래서 제가 그 수치를 봤을 때 175만 원 정도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175만 원이 이번에 그 설문조사의 결과이면서도 과거 그 국토교통부 2020년 통계, 거기에 나온 수치하고도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맞는가 보다 하는 걸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17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시급으로 따지면 8천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9,000원, 거의 만 원. 9,400원이죠. 9,620원. 예. 그리고 민주노총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금 민주노총이겠구나. 지금 이제 최저임금을 12,000원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12,000원. 그리고 여러분 냉면 가격이 얼마죠? 그래서 웬만한 냉면집 가서 16,000원도 있죠. 14,000원도 있고. 냉면 먹고 한 우리는 1시간을 일해도 네. 일반 근로자들 마찬가지고 1시간을 일해도 냉면을 못 먹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를 일단 아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왜 말씀드렸냐면,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8,000원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당. 네, 근데 그 8,000원도 정확하게 분석하면, 예를 들어서 그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주휴수당도 있죠, 퇴직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런 것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산을 해보니까 과연 그럼 얼마냐? 5,000원. 5,000원 이하 충격들이 4,400원. 거의 5,000, 4,000원. 그래서 제가 이제 거리에서 보면은 저 이번 달에 한 600 찍었어요, 700 찍었어요. 와, 대단하시군요. 상위 1%에 드십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줘요. 근데 잘 알아보면은 이제 그분들의 패턴을 보면은 아침 11시에 집에서 나와요. 그리고 언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냐면 새벽 2시.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14시간? 14시간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250만 원 말씀드렸죠. 네. 그럼 2배를 일하니까 보통 8시간 일하는데 8시간이면 거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일을 해야 그 정도 수익이 올라간다. 이런 것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통계를 제가 말씀드렸냐면, 남들이 얼마 찍었다, 700 찍었다, 가끔 이제 부럽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오늘 뭐 10만 원도 못했어. 네. 이번 달 수익을 보니까 참 한심스러워. 근데 여러분들의 그 한심스러운 수익은 우리의 어떤 평균 수익을 거의 이제 흡사한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버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 착취라는 표현을 씁니다. 착취예요. 네, 좀 심한 표현이죠. 내가 내 스스로를 착취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뭔가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혹은 필요한 그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몰아붙여서 갈아넣는 거죠. 한마디로 갈아넣는다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이렇게 좀 서글픈 부분은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적으로 봤을 때 필수 업무 종사자들이 이런 어떤 실태가 있다는 것은 좀 한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제 약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좀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데, 2016년부터 2018년 3년 동안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사고 건수 58,667건, 사상자 10만 2,000명, 사망 1,266명, 부상 10만 739명. 이 수치 보시면 뭐 느끼십니까? 이거 전쟁?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이거보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충격적인 그런 수치인데요. 이 음주운전으로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을 막고 예방하는 일을 하는 우리는 필수 업무 종사자이면서 슈퍼맨을 능가하는 영웅이 아닐까. 슈퍼맨이 10만 명의 안전을 지킵니까? 우리는 지키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음주운전을 막는 이런 슈퍼맨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안전하고 우리가 일하는 그런 환경은 안전할까? 우리는 또 이 고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의 방식과 부주의고 어쩌면 굉장히 행복했을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건 한번 제가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사례를 준비했는데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신호위반. 그러니까 급하잖아요. 한 번도 타야 되는데 신호가 너무 길어. 딱 보니까 차가 안 나와. 그래서 좌회전 딱 했는데 하필이면 와가지고 충돌을 했는데 손님 한 명이 숨지고 또 한 명은 다쳤다는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졸음운전을 했는지 전방 주식 주행으로 충돌해서 사망사고가 나. 이런 사망사고가 대리운전에도 벌어지고 있다. 그걸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안전 실태 조사를 했어요. 이거 되게 흥미로운 그 조사인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상위 20개 업체에다가 그 조사원 20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콜을 불러가지고 대리운전을 타면서 어떤가를 본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기사들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봤더니 20명 중에 15명이, 그러니까 75%가 속도 위반을 하더라. 과속을 하더라. 그리고 주행 중 휴대전화를 6명이 30%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깜빡이 안 켜고 하는 분들, 그리고 뭐 안전거리도 미약하고,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속도 위반이 가장 많았다. 네. 그리고 차로 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교통사고 현황인데요. 2017년과 2018년도에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고 사망도 2명, 3명 이렇게 일어나기도 했다. 그 여러분들 운행하다가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에 들어온 고객들의 어떤 그 민원 중에 가장 큰 것이 말씀드린 아까 보면 교통사고가 나고, 나머지는 뭐 소비자원에 민원 신청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러겠죠. 다른 민원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중에는 차량 단독사고가 많아요. 사실 아까 뭐 사망사고, 뭐 부상사고도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은 게 단독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속과 관련된 그 민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지만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죠. 안전운전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딱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거예요. 뭐 과속하지 않기. 네. 뭐 그다음에 우회전시 우선 멈춤, 필요시 사각 느끼기, 신호 차선, 빗길 등길 안전 서행, 안전거리 확보, 교차로 출발 전에 3초 정치, 곡성구간 터널 주의, 기타 등등. 이런 거는 한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차선 변경시 숄더 체크가 뭐냐면, 물론 이제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보여요. 근데 사각이 있잖아요. 요즘 좋은 차량들은 그 사각도 이제 커버하는 그런 뭐 이렇게 차량이 접근하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숄더 체크를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방향 옮길 곳에 그 어깨 정도까지만 딱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사각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선 변경을 하는 그런 연습과 습관 같은 것들. 물론 이제
한참 보고 있으면 앞을 뒤집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면서 평상시에 이런 이제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우회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전에 논란이 많이 됐었고, 우회전 시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의문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회전과 관련돼서 결론을 짓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결론 짓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경찰청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경찰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번 위치, 이거 1번 차량입니다. 이렇게 가는 교차로 해서 3번이네요.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럼 일단 우선 멈춰요. 빨간불이 켜지면 일단 우선 서야 돼. 쓰고 좌우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나? 그거 없어요. 없으면 빨간불이 찌라도 여기 그 녹색 신호일지라도 아무도 없어. 그러면 서서히 사용해서 갈 수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가 빨간불이 아니라 녹색 신호면 우선 멈춤은 아니지만 서서히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통과했을 때 우회전을 딱 하려고 했더니 2번 위치에서 그랬더니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요. 그럼 일단 멈춰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서서히 우회전해서 서서히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여기만 신호가 있는 게 아니라 우회전 관련된 신호가 있는 그런 길도 있어요. 그렇죠? 우회전 신호 관련된 게 있으면 신호를 지켜야 됩니다. 녹색등이 안 켜져 있으면 서 있어야 돼요. 녹색등 켜질 때까지 우회전 이렇게. 녹색 화살표가 켜졌다. 그러면 우회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행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서행. 그리고 앞에 빨간불 있으면 무조건 정지. 무조건 정지. 네. 정지했다가 살펴보고 간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있죠.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뭐야 대체? 저분은 저기 써서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죠. 통행하려는 거. 문 열고서 통행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매하면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죠. 설명. 네, 애매하면 조심하자. 이런 거. 자, 이제 그 논란 종식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는 안전거리 확보. 그럼 안전거리는 대체 얼마큼 뛰어야 되냐? 이것도 정기 수치로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km 이하면 15km를 뺀다. 그러면 50km에서 15km면 35m. 그죠? 근데 조금 더 속도가 나는 시속 80km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된다면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만큼 뛴다. 그럼 100km면 100m를 뛰는 거고 200km면 200m 뛰는 거죠. 근데 200km로 200m 뛰었다가는 암행순찰차에 걸려가지고 네, 작살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속도만큼 거리를 뛴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그 안전거리에 대해서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씩은. 저는 굉장히 이제 죽음의 고비를 문턱으로 왔다간 기억이 있는데 좀 급했어요. 손님도 빨리 가달라고. 그 아시잖아요. 12시 통고. 그 부인께서 12시를 넘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혼서를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와라. 그리고 또 우리 또 이심전심을 알잖아요. 그래서 막 밟고 막 1차선으로 달리는데 앞차가 조금 늦게 가. 그래서 좀 붙었어요. 근데 이 앞차가 갑자기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고장 차량이 성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박을까? 아니면 급브레이크 잡을까? 아니면 차선 변경을 할까? 망감이 교차하고 뭐 인생 거의 한 50년 인생이 스쳐 지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사실 그것도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저 셔터 체크 같은 거는 이제 좀 습관적으로 해서 이렇게 봤는데 없다고 판단이 돼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해서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덤프 트럭이라도 옆에 오고 있었다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는 안전거리는 제가 볼 때는 이 자동차 전용들에서는 거의 목숨 같은 것 같아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지켰는데, 그런데도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목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좁은 골목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때 그 보도하고 이렇게 접해져 있잖아요. 앞에 횡단보도가 같은 게 있거나 혹은 없거나. 그렇게 빠져나갈 때 좌우측에서 자전거, 요즘 그 배달이 많으니까 배달 오토바이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빠져나갈 때는 일단 멈추고 살짝 차 고개를 내밀고 좌우로 본 다음에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안 하고서 막 그 부주의하게 나가다가는 언젠가 한 번은 충돌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 대리운전자 보험하지 않으면 대리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다면 어쩌면 운전자 보험도 더 들 필요도 있을 수 있다.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사고가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고가 딱 나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나가시면 네? 응급조치. 그렇죠. 안전하고 가장 최우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충격적인 영상은 뭐냐면 덤프트럭 2대가 가서 충돌해서 뒤에서 누가 받았어. 그 세우더니 내려가지고 1차선에서 받았는데 그 운전자들 둘이 막 뭐 쭈닥쭈닥 하더니 그 고속도로 차량 속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대낮이었고 건너 가버려요. 그런데 좀 있다가 승용차가 1차선으로 오다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뭐 부주의했는지 들이받고 사망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그 덤프트럭을 옮겨가지고 갓길이나 안전한 그런 안전구역에다 갖다 세워놨으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다면 근데 무책임하게 이렇게 가버린 거죠.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그래서 안전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안전을 확보할 그러니까 그렇게 뭐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증거 같은 걸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블랙박스가 원래 있고 하니까 블랙박스에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뭐 한 장 커트를 찍는 게 다 아시겠죠? 360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고 동영상으로 낼수 있으면 찍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바퀴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찍어놓을 필요가 있고 그런 어떤 증거 확보에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경찰서나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초지종 얘기하고 사고 났다고 알려주고 이게 좀 순서가 바뀌긴 했네요. 어쨌든 그리고 반드시 업체에다 연락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카카오 센터 연락처인데요.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 CCTV가 있는지 또는 뒤에서 오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뒤에 차량의 전화번호가 나가고 뭐 이런 것도 만일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운전하다가 되게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 조합원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어디다 주차할까요? 그랬더니 주차장 장소를 좀 뒤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타고 있는데 한 분이 내리더니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기다 세우세요. 뒤로 후진후진 좀 더 하는데 퉁 했어요. 퉁 했더니 뭐 괜찮아요. 세우고 가시고 연락처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병원에 들어놓았어요. 근데 누가 들어놓았을까요? 수신호하던 뒤에 타고 있는 사람 들어놓는 건 아무 상관없는데 수신호하던 분이 들어놓았어요. 그래서 이거 보험사기 아니냐. 네. 그래서 마지막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한테 알렸더니 피해자가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착각했나 봅니다. 제가 차에 탄 줄 알았더니 저는 내려 있었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입증했던 건 CCTV를 확보를 한 거예요. 기사는. 그거 상품법 부대스는 차에 타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꼼짝없이 이렇게 될 뻔했는데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는 이제 그 증거 확보하는 거고 경미한 사고 정말 이렇게 턱 했는데 병원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합의금 요구하고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제도도 사실 좀 고쳐야 되는데 사고가 1년에 2번 이상 나거나 일정 횟수 이상 나면은 보험갱신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고, 그러니까 30만 원 넘지 않는 그런 사고들은 자비로 부담을 해서 사고 횟수를 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더 합리적이죠. 사실 왜냐하면 30만 원 자기 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게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데 그런데 누가 다쳤다 그래. 30만 원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벙커 틱 해가지고 이거 30만 원이면 되는데 갑자기 병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럼 이거 안 되잖아. 보험 처리해야 되잖아. 그럼 나 이거 보험 처리하면 잘리는데. 갱신이 안 되는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이 정도 사고로 병원에 누웠다고? 많이 들어오겠지. 이거는 보시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교통사고 판별 프로그램이고요. 뭐 3D 영상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판별하는데 이 신청하면 2, 3주 정도 걸리고 그 다음 무료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판정 결과 나오면 뭐 합의금이나 치료비나 기타 준 거를 다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로 처벌받게 되겠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아시고 좀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 추가로 이제 그런 그 양심 없는 분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사기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이른바 양아치 손님과 관련해서도 알아봤고 뭐 어떤 안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고객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건강하게. 이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루 수익 목표를 세우고 일하시는 분, 시간을 이렇게 상정해놓고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시간 몇 시부터 나가면 몇 시까지 일을 한다. 네. 그래서 보통 보면 나는 오늘 얼마 찍기 전에 집에 안 들어가. 네. 이런 분이 계시고, 나는 10시에 시작했으면 새벽 4시에는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얼마를 벌었든지 간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고. 시간하고 금액하고는 정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금액을 설정해놓고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죠. 자기 목표 수익이 있고 또 가족들의 생계를 또 돌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맞춰요. 이런 심정을 저도 100% 이해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오늘 얼마 못했어요. 보통 10시까지는 10만 원을 찍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밖에 못 찍었어. 그럼 급해지잖아요. 급해져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면 이게 좀 금액이 좀 높은 콜이면 내가 신중하게 좀 할 수 있는데 일종의 이른바 다운판 똥콜 이런 걸 내가 잡았어 어쩔 수 없이. 근데 갔더니 또 지하 6층이네. 그래서 내려갔더니 또 이 주차장이 이렇게 주차장이 뺑뺑뺑 돌아가지고 깜짝 놀라 10분 걸려.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타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출발한단 말이에요. 출발하겠습니다. 이러고 확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손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한 분이 손님을 만났을 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이분께서 한번 저를 손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보세요? 기사님! 네, 여기 지하 6층. 네. 예, 안녕하세요. 기둥번호 3번, A 3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도착한 지 한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오십시오. 일단 뵙겠습니다. 그럼 왔어. 근데 거의 천천히 오시라는 분이 별로 없어요. 빨리 오세요, 제가. 2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을. 네. 왔어.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대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적지가 어디 가시죠? 네, 제가 목적지 제가 내일 말씀드릴 테니까 가세요.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제가 좀 이렇게 불량하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는 손님은 이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 네. 목적지 어디냐 그러면 이제 어디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잘 하신 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을 하셔야 된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황당한 경험을 하나 봤습니다. 이런 경험들 아마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저는 통화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차에 탔어요. 당연히 그 손님이지. 목동 가시죠? 맞대요.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그때 좀 있다가 전화가 와요. 아니 왜 오시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봤더니 요 손님 외에 요 손님도 있었는데 이 손님이었던 거예요. 그때 공교롭게도 어떤 기사가 전화를 했던 거고 그런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동 가시죠가 아니라 목동 무슨 아파트 가시죠? 혹은 뭐 제가 306이 뒷번호인데 맞으시죠라든가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난감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는 길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분쟁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냐면 기사는 당연히 내비게이션 보고 가잖아요. 내비게이션 보고 있고 가는데 손님은 그 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는 항상 이 길로 다녔는데 이제 기사가 이렇게 가. 근데 우리는 당연히 자동차 전용도로 빠르니까 이렇게 가겠죠? 근데 여기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왜 자기 멋대로 이렇게 가지? 근데 보통의 이제 손님들은 기사 고생하시는데 빨리 가시고 싶으시지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술을 좀 드셨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한 명이 더 타고 있어요. 한 명이 더 타고 있으면 반드시 이걸 물어보고 한 명이 더 타고 있어요. 혹시 중간에 내리시나요? 중간에 어디 들렸다 가는 곳이 있나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이거 안 물어보면 꼭 출발해서 한참 가는데 저기 어디서 한 명 내립니다. 그쪽으로 일단 들렸다 가주세요.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요금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차주는 줄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항상 타고만 가는 가는 길인데 왜? 어차피 가는 길이고 이 차주 기름으로 가는 거고 이 차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 미안하니까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 게 미안하니까 일부러 막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또 이 손님이 또 붕붕 끓기 시작해요. 아니 내 손님을 불편하게 하네 이 기사가. 그러면 거기서 막 꽁 해가지고 사소한 뭐 하나에 특집을 잡고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기분이 나쁘니까 말 다 했어요 하고 이제 하면서 점점 에스컬레이팅이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연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팁이 있어야 돼요. 출발하기 전에 소통하라. 어디 몇 종 무슨 아파트 가시는 손님 맞으시죠? 그 다음에 어떤 길로 가시나요? 제가 볼 때는 빠른 길은 이쪽 길인데 평소 가시는 길이 있나요? 뭐 알아서 가세요. 두 분이 계시는데 혹시 한 분이 어디서 내리시나요? 아닙니다. 같은 길 갑니다. 혹은 뭐 어디 좀 들렸다 가보세요. 그러면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는 경유. 그리고 그게 아닌 뭐 다른 걸 탔다면 손님 제가 이게 가게 되면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 추가요금 내는 곤란한데? 그러면 그 협의가 안 되면 운행할 수 없겠죠. 그러면 센터에서 전화해서 한 분이 어디서 내리시는데 추가요금 5,000달러 해서 이렇게 협의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미리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출발을 위해서 운전석에 앉았다면 그 다음에 또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운행하기 위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분들 계세요.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네? 그럼 미쳐요. 발휘합니다. 지는 뭐 다리가 이렇게 서장이냐. 어떻게 가라고. 그러면 만약에 허리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안전운전을 위해서 좀 만지겠습니다. 대신 내릴 때 좀 뒤로 이렇게 원상 복귀를 좀 시켜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분 좋게 괜찮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 이게 소통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이드 미러, 좌석 위치 일단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연료의 양이나 뭐 배터리 잔량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보면 이제 불 들어온 차들이 있어요. 근데 손님들은 이제 술도 한잔 먹으니까 그냥 가도 돼요. 뭐 한 40km까지 괜찮아요? 50km까지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제가 고속도로에서 이게 차가 멈춰가지고 1시간을 고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추가요금도 주지 않았어요. 기사가 그러고 미리 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 요거 중요하네요. 요거. 근데 이제 이 기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한 50km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배터리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갑자기 멈출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보고, 만약에 잔량이 없다면 잔량을 채우도록 하고 추가하든가 아니면 운행을 정중히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운행 중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사실은 그 베테랑 기사의 스킬이 나옵니다. 사실은. 가면서 이제 고객이 기분 좋아가지고 나중에 내릴 때 아유 기사님 하면서 막 나오죠. 5만 원짜리 나오고 계산번호 같은 거 10만 원 입금해주고 이런 분들은 거의 입시의 경쟁이 계신 분들이고 우리가 그런 대화 스킬이 있나요? 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하다 보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고객이 뒤에서 폭발해. 처음에는 아유 괜찮아요 하다가 또 지나가.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이 사람 말이야 해가지고 뭐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는 막 별점짜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운전이 가장 중요해요. 전방 주시하고 어디에서 빠져야 되고 내비게이션의 길을 미리 이제 보고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고객과에 대한 가급적 지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자꾸 말을 걸어가. 근데 대꾸를 안 해요. 그럼 뒤에서 기분 나쁘잖아요. 저를 나를 무시해. 내가 물어봤는데 다 대답도 안 해.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가볍게 네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군요. 공감해주는 식의 어떤 그런 얘기. 그리고 뭐 저기 금기하는 내용 있잖아요. 종교, 정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뭐 잘 모릅니다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견해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꾸하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사실 대화를 좀 회피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대화 많이 하다 보면 또 얘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대화 스킬에 자신 있고 뭐 이렇게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면 가볍게 대화, 그러니까 이렇게 호응해 주면서 대화하는 것도 뭐 좋겠다, 기분 좋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는데 요즘 그 가장들이 어렵잖아요, 슬프고 직장에서 상사한테 짓눌려, 그다음 밑에서는 엔젤 세대가 치고 올라와. 그 어디 뭐 기댈 데도 없어. 나는 능력 없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정도는 간부로서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소외, 좀 소외가 굉장히 심각해. 집에 갔더니 강아지는 반겨주는데 부인은 무슨 어디서 새 한 마리 날라 들어온 것처럼 쳐다도 안 봐. 아이들은 문 꽝 닫고 들어가서 대화도 안 해. 서글프고 슬프죠. 근데 이제 대리기사가 타고 가다가 마음을 알아줘.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 이러지 말고 어디 가서 술 한잔 더 하고 이런 제안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살면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러나 안전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운행을 완료할 시점이 되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기죠. 고객이 이제 내가 운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심심해가지고 자요, 뒤에서. 그럼 우리는 자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고, 뭐, 신호 한두 개 짤 수도 있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잡니다. 그래서 이제 깨워야 되잖아요. 왜 원전사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그럼 이제 화가 나잖아요. 난 빨리 이제 코 잡고 가야 되는데, 12시에 5만 가지 못 찍었어. 빨리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가지고 손님을 흔들어 깨우고, 꼬집어 뜯고, 그리고 귀에다 대고서 고함을 질러요. 야! 그러면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깨져. 보통 사람들이 자다가 깨면 어떻습니까? 짜증나요. 짜증나는데 심지어 인상 쓰면서 막 아니 왜 안 일어나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요. 그럼 이제 날라오는 쌍시옷, 지읒, 뭐 입에 닥지 못하려고 그냥 날라옵니다. 그럼 욕했다고 또 화가 나니까 충돌 마찰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깨울 때는 그렇게 깨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깨우면 안 됩니다. 뭐 효과는 좋습니다. 그렇게 깨우는 게. 깰 수도 있으나 충돌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곳에 이렇게 가서 되도록이면 창문을 좀 열어서 공기를 환기시킨 상태에서
그 적당한 소리로 너무 고성이 아닌 한 5회 정도 이제 부르면 조금 텀을 두고 이렇게 부르면 반응이 오는 고객이 있어요. 하면서 그러면 깰 가능성이 있는 거고 반응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한 5회 하다가 이렇게 포기하셔야 돼요. 계속 깨울 수가 없어요. 같이 안 되는 사람은. 예? 같이도 자야 돼요. 몰라야 돼요? 같이 자야 같이 돼요. 자야 돼요. 같이 자. 뭐하러 껴? 같이. 네, 같이 자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 네, 이제 저렇게 여유 있는 자세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놔두고 갈 수 있나요? 아무데나 놔두고?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어떤 고객이 이것 좀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주차 타워로 들어갔어요. 기사가 너무 들어갔어요. 손님이 안 깨. 근데 잠결에 안녕하세요. 이래서 내렸어. 근데 이 손님 거기서 잠들었다가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인가 여기 어디지 착각하고서 차에서 내리다가 추락사를 합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될 수 있으면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깨는 고객들은 답변도 없고 깨지 않는 것들은 놔두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팁이 있는데요. 차량에 보면 이제 공동 주차하는 그런 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그 마크 무슨 아파트 이렇게. 그걸 보고 그쪽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보면 입주자 이렇게 뜨잖아요. 그걸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비실 앞으로 가서 경비를 불러서 이 카드 번호를 보여주면 어느 집인지 나오고 전화번호도 나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내리기사인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지금 잠들어서 안 깨어나신다 이러면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100이면 100 부인이 내려와서 목소리를 들으면 눈을 번쩍 뜹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런 것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공동주택이 아니라 뭐 어디 앞에 세웠는데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12에다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12에 신고하는 게 가장 빠를 수 있어요. 지금 노력하다 보면 시간만 가고 112가 최고 빠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이 방법도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112 부르면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또 그 기사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112가 오는 데까지 걸리고 뭐 조사하고 같은. 그러니까 일단 노력을 하고 일단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그게 불가능하다 하면 112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세웠으면 항상 창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5개 주차장에 세웠는데 뒷창문은 부주의하게 안 닫았어요. 이제 폭우가 쏟아져요. 물난리가 나고 완전히 그 실내가 침수가 돼가지고 그 보상금을 요구해서 물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창문 반드시 닫으셔야 되고.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주차를 했는데 손님이 의식이 없는 건 아니고 놔두고 가요. 그런 거 맞죠? 아, 나 좀 쉴 테니까 놔두고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끄집어 내려야 될까요? 그럴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의식이 좀 영리한 편에 속하고 그렇다면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내리셔서 다만 이제 주차를 잘 시켜야 되고 그리고 창문을 한 3cm 정도 왜냐하면 뭐 한여름철에는 지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동을 계속 켜놓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시동을 끄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 좀 애매합니다. 주차는 본인이 할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긴 한데 감사하긴 한데 일단 손님의 그 취지 상태를 좀 봐야겠죠. 몸을 못 가고 그러는데 내가 할 테니까 가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주차시켜서 가라니까 뭐 이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끝까지 주차를 시켜주는 게 좋고 왜냐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료 의식이 자기 의사 표현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안전한 곳에 세우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주정차 금지 구역 아시죠 다? 오른쪽에 황색 실선이 있거나 하는 건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그리고 도로상 주정차 금지 표시 이런 거 피하셔서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면 도로나 혹은 뭐 좀 안전한 곳에 이렇게 세우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시간이 자꾸 제가 다른 애들 많이 하느라고 막 지나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부당한 데 보니까 욕설을 하거나 뒤에서 느닷없이 막 이렇게 뭐 모욕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전 소통이 제대로 돼 있다. 그리고 내 동맹 중에 이렇게 대화 같은 것을 잘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게 뭐 불가피하게 뭐 그런 게 잘 안 될 거나 혹은 뭐 고객이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중하게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그런데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참으면서 가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으면서 가다 보면 내가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고 또 뒤에서 뭐가 날라와가지고 내가 의식을 맞아가지고 의식을 잃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운행 중지하겠습니다고 하고 안전한 장소에 정차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벗어나고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이러저러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안전한 곳에 세우고 운행 정지합니다. 이렇게 통보하시면 되죠. 그래도 이 안전한 곳에 세워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 곳에나 세우면 차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손님이 사망할 수도 있고 2차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욕을 하는 그런 고객들이 있는데요. 욕을 하게 되면 이게 처벌이 될까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냥 불만 있는 공간에서 고객이 이렇게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는 욕을 해도 뭐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또 아는 고객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협박을 한다. 네. 뭔가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뭐 한다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뭐 예장을 시킬 것처럼 뭐 한다거나 뭔가 나에게 커다란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취해질 것 같은 그런 언행을 한다거나 해서 나를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협박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위급한 상황, 그런 협박이 있거나 혹은 실제로 폭행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욕 배틀을 하고 세운 다음에 UFC를 한번 내가 지금 한번 오늘 제대로 붙어보겠다. 20만 대리기사를 위해서 내가 이 사회 악을 내가 응징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랬다가는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됩니다. 참고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데 가장 난감할 때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진짜 난감해요. 아무 데나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최대한 빨리 벗어나서 세울 필요가 있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좀 넓은 갓길, 이렇게 좀 확보된 그런 안전지대가 있던 거기에다 세우고 그때 반드시 차키를 빼가지고 차키를 유치권을 행사하셔야 돼요. 차키. 꽂아놓고 내리시잖아요. 옛날에 사고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별내 아이씨 살해 사건. 차키를 끼워놓고 내렸더니 손님이 운전석에 타서 후진으로 대리기사를 깔아뭉개서 사망하게 만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기어 나간다.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차키를 뺐다면 목숨 잃지 않겠죠. 그래서 112를 불렀다면 그래서 차키를 빼고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을 귀가 조치시킬 수 있어요. 그 경찰이 다른 대리를 부르죠. 그러면 같이 보내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앞대하지 마라.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 마음의 상처도 심하고 막 이럴 텐데 이 고객센터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건강검진과 관련된 그런 사업 중에 하나로 이런 어떤 상담 그리고 치유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님이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성희롱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민감함이 관련된 분쟁과 관련해서는 사측에서 중재거나 조정을 하는 데 나서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필요하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빨리빨리 드릴게요. 네.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우리는 감정노동자이기도 합니다. 감정노동이 뭔지 아시죠? 고객의 심리, 고객의 어떤 감정을 항상 우선하면서 그 고객으로부터 받는 자극이나 위협 속에서도 감정을 억누르고 그 정신적, 신체적 상실과 우울증,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유발되는 그런 상황, 억누름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자기 비하, 무감각증,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것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활 습관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숙면이 스트레스 해소방법에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sleep을 왜 그럴까요? 내가 움직일 때 잘 먹고 해야지 스트레스가 덜하겠죠.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은 이제 제 나름의 해석에 의하면 배변을 안고 이게 삶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는 해소도 하지만 관리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중요한 것은 목표를 아까 저는 오늘 30만 원을 벌어야 된다 이런 목표보다는 오늘 안전하게 일하고 몇 시에 퇴근해서 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중요하다. 어쨌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사들 막 일하다 보면 대화가 손님하고 이렇게 뭐 어디로 가세요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회생활이 많이 무너지죠. 그렇지만 최대한 휴일을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패턴을 만들어요. 나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퇴근한다. 이런 패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개방적이고 융통적인 자세, 그 다음에 넓고 다양한 사회적 지지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사회적 지지마. 스트레스가 누가 더 심할까요? 가족이 있는 분들이 심할 수도 있어요.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압박감이 심할 수도 있으나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 이런 가족들의 지지, 또 친구들의 지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취미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조합,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협동조합, 노동조합,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모임들이 있다면 거기서 사회적 지지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몸의 그 변화들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그런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처럼 이동용자 쉼터가 서울에 여러 군데가 있고 경기도에도 있잖아요. 이동용자 쉼터에서 휴식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리고 다 이제 아시는 건데 그런 다음에 이제 카카오티에서 하고 있는 무료 건강검진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쉴 수가 없잖아요. 아파도 치료받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아프면 쉬고 치료받고 삶을 보장받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치려고 합니다. 숙면하는 방법은 갑자기 숙면하는 방법이요. 숙면하는 방법은 일광욕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일광욕 중요해요. 30분. 우리 저기 뱀파이어 볼까고요? 네. 해지면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 뜨기 전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뱀파이어죠. 우리 몸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일광욕을 반드시 30분 산책을 하면서 햇빛을 쬐야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1시간부터 우리 유튜브 이거 중독되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잠들기 전에 보시면 위안은 될 수 있으나 잠은 깊게 잘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보지 않기. 그 다음에 음식 섭취 자제하기. 배가 고파도 고구마 반 개 정도 드시고 잠자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숙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서울에서 서울시가 그 지원하는 이 건강보장, 일종의 생활보장 이런 건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주거지를 둔 분들만 해당이 되고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우리 저기 대리산 다 지역가입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우리는 개인사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뭐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45일 이상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득과 재산은 중위소득 100% 응대야. 중위소득은 이제 표가 있습니다만 오늘 좀 준비 안 했는데 이거는 인터넷으로 다 아실 수가 있고 대부분 다 100% 이하에 해당되세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위 2% 빼놓고 대리기사들은. 그리고 재산 합계가 3.5원, 3억 5천. 3억 5천은 공시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그래서 서울에 집이 있으신 분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좀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뭐 전세 뭐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다 해당될 수 있다. 뭐 어떻게 지원하느냐? 건강검진을 받으면 하루 일당을 줍니다. 89,000원. 국가건강검진 받는다요. 그리고 내가 아파서 입원을 했으면 10일 동안 일당을 줍니다. 89,000원. 그리고 내가 외래 진료를 받잖아요. 아파가지고 3일 동안 외래 진료는 3일 동안 일당을 줘요. 그래서 다 합친 금액이 한 110 몇만 원이 됩니다. 이 제도 꼭 활용을 하셔서 뭐 몸이 좀 이상하거나 피곤하거나 아프시면 병원에 가시고 또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으시면서 일당을 보장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하는 건강 지원 사업의 그 건강검진도 반드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형 상경수단 시범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여기는 수도권에 계시는 기사분들이니까 수도권에서는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종로구, 그다음에 안양시 이렇게 두 군데, 그다음에 경기도 그 용인시 이렇게 세 군데네요. 부천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이 되고 각각의 모형들이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인 거는 뭡니까?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46,170원. 물론 이제 앞에 있는 그 서울행정병원은 좀 작지만 어쨌든 내가 업무랑 상관없어요. 내가 아파. 그래서 일을 못하겠어. 그럼 병원 가가지고 입원을 하면 일당을 주고. 일당을 다 뭐 충분치 않지만 하여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주지를 두시고 계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시범사업 이후에 전체 전국으로 확대하는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7월 1일부터 여러분 뭐가 시행이죠? 산재보험. 산재보험, 우리 대리기사도 산재보험이 시행됩니다. 그전에도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긴 했었는데 대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못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전속성 기준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전속성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7월 1일부터 없어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체 대리기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 뭐 이렇게 수식이 있는데요. 내가 한 달에 찍는 월 보수액에서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서 내는 겁니다. 산재보험료율은 1.9%. 1.9%니까 얼마입니까? 200만 원을 번다고 치면 2% 치면은 4,000원? 4만 원인가요? 4만 원이죠? 4만 원에 50%를 내게 되는 거죠. 2만 원을 내는 건데, 2만 원을 내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시면은, 월 보수액이라는 것은 사업소득 A.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을 찍었어요. 200만 원을 찍었어요. 200만 원에서 비과세비를 빼고, 그 다음에 경비시를 뺐는데, 경비시라는 것은 뭐예요? 경비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계산 사례가 있어요. 경비를 28.2%를 경비로 인정을 한다. 무조건 28.2%를 빼는 거예요. 56만 2천 원, 200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의 그 월 보수액은 143만 8천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말고 다른 일반 폴들은 거기서 수수료도 빼야 되죠. 20%.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 산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27,320원을 매기게 되는데 정부에서 보험료 경감을 이제 합니다. 한시적으로 한 2년간. 그래서
내는 돈이 13,660원. 그런데 사업주와 기사가 2분의 1씩 내니까 6,830원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난 안 다치는데, 나는 조심하면 되는데, 이거 왜 내야 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사고 진정이 출퇴근제. 그러니까 내가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 다 보장되고, 그다음 출퇴근 시 일어나는 것도 다 보장합니다. 그럼 내가 대기하다가 일어나는 것도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업무상 일어나는 건 다 보장한다. 그리고 출퇴근 관련해서도 보장한다. 그리고 여러분 퀵 타다가 퀵보드, 그 다음에 휠, 이것도 보장됩니다. 업무랑 연관성 있으면 다 보장됩니다. 다만,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 무과실 책임 인정이라고 있어요. 무과실 책임.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100대 0이냐 뭐 70대 30이냐 그래서 내가 뭐 치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산재보험은 무과실. 내가 뭐 30% 과실이 있어도 산재보험 지급합니다. 100대 0도 지급합니다. 다만 내가 고의로 내가 저에게 죽여버렸지 하면서 그 보복운전을 하다가 또 범죄, 고의 또는 자해, 자살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지급이 안 되고 이런 거 빼고 업무랑 연관성 있는 모든 어떤 사고, 내가 뭐 실수를 한 것이라도 다 해당된다. 굉장히 좋죠. 심지어는 몸이 아파. 근데 이 업무 연관성을 내가 입증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 신청하면 복잡할까? 아니요. 제가 몸 아프면 병원 가서 산재입니다. 그럼 병원에서 다 서류 정합니다. 네. 그래서 사업주 날인 없이 서명만으로 신청하면 산재보험 무료기업을 제대로 대행한다. 하나 물어볼게요. 네. 고의로 횡단보도를 제가 빨리 가기 위해서 뭐 제꼈어요. 네. 그러다 사고가 났어. 네. 그럼 이거 산재보험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범죄라는 이제 단서가 붙잖아요. 범죄요?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내가 고의로 아, 누굴 죽이기 위해서 내가 저 횡단보도 지나가는 저 사람을 기분 나빠서 내가 저 사람 치워서 죽여야지. 이런 고의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실수로? 제 얘기는 코를 잡으러. 그 법규 위반도 근데 요거는 제가 사실 약간 확인은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10대 중과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해당되느냐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재보험 관련해서 그 담당자한테 그때 전화를 했을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불법을 만약에 기사가 저질렀을 때는 불법으로 했을 때는 그 승인 거절이 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확인 한 번 더 해보고 추후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금방 지나가지고 질문은 좀 나중에 받도록 하고 빨리 지나가겠네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게 돼요. 요양급여는 이제 치료하는 들어가는 돈을 다 대주는 거고, 휴업급여는 그동안 그 기간 동안 일 못하는 거를 지급하는데 어떻게 지급하냐? 평균 보수의 70%를 지급합니다. 평균 보수라는 것은 내가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올린 수익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거기 70%를 준다. 그럼 하고 나기 전에 좀 수익이 높아야 되겠죠? 이런 거는 뭐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장애라면 장애급여, 사망하면 유족급여가 있다. 평균 보수의 산정은 여기 보시면은 제일 발생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사회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총일수로 나눠서 평균을 낸다. 그래서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몰라. 내가 일한 지 얼마 안 됐어. 어제 일했는데 오늘 산재사고가 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저 후격급여로 어떻게? 1일당 평균 보수액이 170. 이거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중운전기사는 평균 보수가 얼마야? 이거 70%죠. 아이고, 끝나네요. 감사합니다.